달이 사라진 도시의 밤, 도시의 불빛은 끝내 달빛을 삼켰다. 하지만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어 왔다. 수천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달은 오롯이 제품을 내어주는 사람 곁에 빛나고 있었다. 300년 전 조선시대, 가슴 저만치 달을 품어온 한 여인이 있었다. 김호연제. 그에게 달은 어두운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자 위태로운 생의 절벽에 핀 아득한 시였다. 한국 화가 윤여환. 그가 김호연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지난 2월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어떤 연유에서였을까? 그날 이후 줄곧 그는 매화를 떠올렸다. 한평생 추위 속에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매화. 역경을 무릅쓰는 고고한 꽃잎은 고든 마음의 표상이다. 매화는 긴 겨울을 보내고 맨 처음 꽃이 핀다고 그래서 제가 즐겨 그리는 꽃인데요. 김호연제라는 분의 성품과 많이 닮아 있어서 이번에 김호연제 영정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화가의 내밀한 붓끝은 300년 전 김호연제의 시간을 더듬는다. 마른 나무들이 길게 울고 칼바람이 산등성을 핥히며 달아나던 아주 오랜 겨울. 추운 계절을 의연히 견디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처럼 호연제는 늘 깨어 있으려 했다. 달밤에 술을 놓고 바느질을 하는 다른 사대부가의 아녀저와는 달랐다. 그릴기를 좋아했고 시쓰기를 즐겼다. 달이 희니 온 산 고요하고 꽃이 피니 온갖 나무 향기롭네. 봄시름 아득히 취해오니 내 고향은 어디뇨. 김호연제는 매일 밤 깊은 마음의 우물에서 피로 찍어내듯 한자 한자 시를 길어 올렸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시간을 되짚어 그의 자취를 밟아본다. 대전에 남아있는 호연제의 흔적, 남편 송요아와 함께 살던 동춘당가의 고택이다. 고택 안쪽에 자리한 별채, 호연제는 이 공간을 칭하는 당호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300년 전 조선에 살다 간 다른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몇 해 전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대대로 살던 후손들은 거처를 옮겼다. 아, 이곳이 다락방이네. 지금은 그저 가만한 공기만이 호연제의 흔적을 말해준다. 어쩌면
구름을 잡는 일일까? 한 사람의 일생을 찬찬히 더듬어 보려 생의 뿌리와도 같은 곳, 고향을 찾았다. 조선시대 홍주라 불리던 충남 홍성. 400년 전 이곳에 들어온 안동 김씨의 중시조 수북 김광현은 김호연제 증조 할아버지다. 호연제의 생가터엔 3월의 봄볕이 수런거렸다. 19에 출가하기 전까지 호연제는 부모님과 9명의 형제들과 함께 여기서 자랐다. 바닷가 마을이었던 홍성 오두리의 고향집을 호연제는 일평생 그리워했다. 그 절절한 마음이 담긴 시들은 300년 후 어느 문학도의 밤을 까맣게 태웠다. 호연제의 시에 사로잡혀 오두리 생가터를 누비고 묘소를 찾은 지도 30년이 넘었다는 문희순 박사. 오두리의 짬바람과 햇볕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좀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 묘소에 간혹 찾아오곤 해요. 그분이 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상상을 하면 정말 흥분돼요. 네, 흥분되고 그 어떤 장소보다도 혼과 직접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남다른 공간이 바로 이 묘소인 것 같아요. 그분의 열망, 그분의 좌절 그런 것들이 저와 동일시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김호연제의 시를 처음 접했던 1985년. 그날 이후로 문희순 박사는 호연제의 삶에 여러 질문을 품어왔다. 시 곳곳에 박힌 울음 같기도 하고 벼락 같기도 한 뜨거운 응어리를 알고 싶었다.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쁘지만 김호연제를 알면 알수록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김호연제 시를 읽다 보면 항상 울어요, 저는. 이제 그런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분의 몸부림, 300년 전 그 여성의 몸부림, 그 외침이 지금 21세기에도 결코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호연제는 244수의 한시를 세상에 남겼다. 후손들이 정성스레 엮어놓은 문집에선 선대를 향한 존경이 묻어난다. 머리맡에 문집을 놓고 잠드는 날이 많았던 문희순 박사는 종종 그녀의 꿈을 꿨다. 하지만 얼굴은 늘 안개 속이다. 남겨진 기록 몇 줄의 짐작뿐이었다. 여기서부터 한번 선생님 여기 아니, 신한색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이제 뜻인가요? 요 신한 색정은 네. 한거롭고 조용했다 이거야. 예. 그 마음이 한거로우니까 네. 표현이 조용한 거요. 네. 신한색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이제 신이 한거롭고 기색도 떼어놨었다. 예. 청명수백이라 이랬네. 맑고 맑고 이제 저기 청소해야 되거든. 밝고 네. 예, 청아하게 생겼다는 거지. 네. 책명은 어떤 기상 풍기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수백은 모양을 얘기란 말이야. 네. 응. 네. 300년 전 그녀의 얼굴을 오늘에 그려낼 수 있을까? 신한 색수를 마음에 내걸고 화가의 작업이 시작됐다. 김호연제가 숨쉬던 17세기 후반, 조선의 초상화는 최고의 경지를 걷고 있었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그 정점을 잘 보여준다. 네, 이 작품은 국보답게 이 화면 전체에 흐르는 형태의 힘, 그리고 저 시대를 꿰뚫어보는 강렬한 눈빛, 그리고 단호한 침묵의 무게, 존재의 진정성 등이 아주 잘 담겨진 최고의 걸작입니다.
저 얼굴을 보면 저 수염과 털 하나하나를 마치 세듯이 이렇게 핍진성, 그 이형사신, 전신사조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성을까지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런 표현 기법이 이 조선시대 그 영정 기법의 특징인데, 이 작품은 그러한 모든 점이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초상화는 당대 지배층의 얼굴이다. 여성을 담아낸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 작품은 저 얼굴의 피부 질감을 아주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육리문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작품이고, 궁중 여성으로서의 위엄과 존엄이 잘 표현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남아있지 않은 조선의 여성. 김호연제의 초상을 그리는 일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갈피를 들춰보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이고 잡히지 않는 것을 단단히 붙잡는 열정이다. 어쩌면 호연제 역시 그런 꿈을 꾸며 살았을지 모른다. 그의 시는 규방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시 면면에서 호방한 선비의 기운을 엿볼 수 있다. 호연제라는 분이 호를 호연이라고 한 것에서 그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연은 잘 알다시피 호연직이 맹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군자로서의 그 덕을 갖춘 인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일찍이 호연제는 마음속에 큰 나무를 심었다. 어떤 바람에도 함부로 꺾이지 않는 나무. 성현의 뜻을 품고 자신을 어질게 다스렸다. 대나무가 푸른 그늘을 자아내듯 행실도 그러했다. 그가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무서워했지만은 효심을 발휘해서 홀로 나서서 염을 하고 또 상사의 모든 일들을 주도하여서 그 종조모가 그를 요조숙녀라고 평할 만큼. 허나 호연제의 밤은 낮과는 다른 하루였다. 달빛 잠기어 온 산이 고요한데 샘에 빗긴 별빛 맑은 밤. 삶이란 석자의 시린 칼이요 마음은 한 점 둥뿌리여라. 달빛 아래 붓을 들어 스스로의 삶을 석자 칼로 풀어냈던 김호연제. 그는 어떤 마음, 어떤 얼굴로 삶을 마주해온 것일까? 본격적인 초상 작업을 위해 은진송 씨 종친회를 찾았다. 300년 전 여인의 얼굴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바로 보시다시피 네. 요곳이 호연제께서 아하, 평소에 네. 사시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이 전부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직계 후손들을 만나는 일이다. 네. 이렇게 타져야 된다고 이게. 여기가 이제 용화. 소도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족보를 통해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 본다. 호연제와 남편 송요한은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다. 그 후손들은 현재 12대에 이른다.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것이 동춘당 송준길 선생 후손들의 세계도입니다. 이 세계도를 보면 후손들의 흐름을 알 수가 있지요. 동춘당 선생의 증손자이신 송요화, 이분의 호가 소대헌인데
바로 이분의 부인이 김호연제이신 거죠. 그러니까 김호연제께서는 동춘당 송중길 선생의 증손부가 되십니다. 300년을 이어온 소대연 호연제 부부의 혈손들을 찾아가 봅니다. 기연, 계례 이렇게 후손들이 이어집니다. 김호연제의 직계 혈손이신 송용옥, 송용철 이 두 분의 후손들이 호연제 용모를 찾아가는데 중요할 텐데 바로 이 후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때마침 은진송 씨 12대 손의 결혼식이 있는 날 서로를 쏙 빼닮은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눈매와 입매, 콧날 어딘가에 호연제 용모의 단서가 남아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오랜만에 호연제 고택을 찾은 가족들. 어릴 때처럼 같은 자리에 꽃이 피고 또 그 자리에서 꽃이 지는 풍경이 문득 새롭다. 바쁜 세월 속에 제각각 삶을 찾아 나섰던 가족들이 오늘 김호연제의 이름으로 추억서린 고택에 다시 모였다. 김호연제의 그 직계 후손들을 이렇게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호연제의 용모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후손들의 얼굴을 일일이 사진으로 기록하는 화가 김호연제의 용모를 추적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생김새의 공통된 특징을 찾으려면 될수록 많은 후손들의 얼굴을 만나야만 한다. 호연제와 남편 송요하의 9대 후손들, 용자 학렬 4분의 형제들 가운데 또 다른 일가를 만났다. 김호연제의 초상을 제작한다는 소식에 어떤 이는 낯설어했고 어떤 이는 반가워했다. 300년이란 긴 세월의 간극은 후손들에게도 조금씩 다른 의미로 남아있다. 저는 그러니까 쭉 송천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낳고 자라면서 그 조상님의 그 훌륭하신 그 기운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는 정말 딴 나라 이야기처럼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저희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척끼리도 그렇고 좀 소원해졌던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뭐라 그럴까 뭉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송요하에서 쭉 이렇게 대가 이어져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 그 세진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요. 근데 여기 후손들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여기 장손이고 화가의 마음이 급해진다. 은진송 씨 가계도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11대 장손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후손들을 만나 얼굴을 수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있다.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초상은 용모뿐만 아니라 인물의 정신까지 담아내는 작업이다. 제작하게 되면 복식 고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출토된 복식을 거기에 의복과 머리의 모양, 작은 장신구 하나까지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통 복식의 체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석주선 기념박물관. 김호연제가 살았던 17세기 후반 사대부가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전란이 지나고 나서 이제 17세기부터 점점 품도 좁아지고 소매통도 좁아지고. 고증을 맡은 박성실 교수 연구팀은 김호연제의 품성과 복식문헌 고증까지 면밀한 확인 작업을 거쳤다.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시는지요? 이 복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호연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대부가의 여성 해평윤 씨의 출토 복식이 이번 고증 작업의 기준이 됐다. 머리는 어떤 걸 하면 좀 좋아요? 언전머리를 해야 돼요. 쪽머리가 뒤에 요새 많이 알려지는 이런 뒤에 쪽머리는 순조 때 가서 그게 일반화되고. 고려시대부터 크게 유행했던 가채. 하지만 가채가 점점 높아지고 사치가 심해져 조선에선 금지하기도 했다. 정조 때 가채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제대로 그게 되질 않아서 다시 정조 때 다시 가채 금지령이. 호연제는 가채 금지령이 내려진 1788년 이전의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가채 머리를 했을 것이다. 근 보름 만의 일이었다. 장손에게서 연락이 왔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닮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로 어느 부분? 코가 좀 많이 닮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눈도 상당히 제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눈썹도 그렇고. 화가는 지체 없이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이로써 김호연제의 시댁인 은진송 씨의 후손 23명의 얼굴이 모아졌다. 김호연제는 19에 출가해 동춘당가의 며느리가 됐다. 42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23해를 송천에서 보냈지만 마음 한켠은 늘 고향 홍성에 가 있었다. 꿈속에 혼이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니 우리 형제들이 옛집에 완연히 모이니 서로의 생각에 이르면 눈물이 절로 흐르네. 김호연제의 아버지 김성달은 병자호란의 충절지사 선원 김상영의 증손자로 고성군수를 지냈다. 명문가인 안동 김씨, 특히 온 가족이 함께 시쓰기를 즐겼던 남다른 집안이었다. 신분의 구분도 남녀의 구별도 없이 평등하게 문학을 나눈 흔적이 전해진다. 어머니 2분, 아버지 1분, 그리고 자녀 13분, 이분들이 당대에 모두 시를 쓰셨고 문집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기가 막힌 기록이 이 집안의 문학사는 압동고금 미증유다. 이 얘기는 다시 풀었으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전 가족 문학사를 일궈낸 대단한 집이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어찌 그 시대에 17세기 그 후반에 이런 집안이 있었나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그 남녀 평등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지켜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김호연제의 친가는 선조와 후손들의 영정과 사진이 전해옵니다. 바로 이 점이 특이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자호란 때 순절하신 고조부 김상용 영정이 있고 후손으로는 갑신정변의 주인공 김옥균, 의병장 김복한, 그리고 청살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 김호연제의 친가의 인물들입니다. 호연제에게는 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던 누이와 오빠들이 있었다. 김충환 씨는 호연제의 둘째 오빠인 김시윤의 직계 후손이다. (300년) 전 호연제에게도 형제들이 애틋했듯이 그에게도 가족은 애틋하기만 하다. 아, 여보, 이게 진동이 100일 기념 사진이네. 그거 하나, 이? 사진은 그거 하나야. 이게 대관절 이게 언제 이게 있었대요? 이게 하나 있고. 그치. 어이구, 얘가 됐으니
오. 똑같아. 애들한테 연락은 다 됐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팔대조 할머니, 김호연제 할머니의 그 다큐멘터리를 아마 제작한다고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 좀 잘해주고. 팔대주 할머니의 초상화가 제작될 거란 소식이 전해지고 다음 날 그의 일상에 소소한 기쁨이 깃든다. 농장에 새 식구가 생겼다. 이것들이 어제 저녁에 새끼를 낳네. 호호, 몇 마리냐? 아, 그 가족애는 참 끈끈하다. 이 가족애가 얼마나 이게 끈끈하냐면 새끼가 만약에 어떻게 하다 잘못됐잖아요. 죽는 수가 있어요. 항상 내려오면 울어요. 새끼 찾느라고. 이것이 동물도 인간 이상으로 가족애가 참 끈끈하다고 봐요. 윤여한 화가와 문희순 박사가 함께 안동 김 씨의 혈손을 찾았다. 김상용 선원 선생님이 그 종묘에 있는 역대 왕과 왕배 신주를 모시고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가셨는데 그 이듬해 1월 22일 날, 한 47일도 꽤 안 되는 그 시점에 강화의 남문이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이 바로 때다. 긴박한 상황에 이분은 죽음을 선택했죠. 그래 분신 산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충전에 선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후손들의 얼굴이 진중하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시간이 돼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호연제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이미지라든지 그분의 용모가 많이 궁금해서 정말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9대 손과 10대 손이 나란히 모인 자리. 이날 모두 13명의 얼굴이 더해졌다. 하나, 둘, 셋. 김호연제의 초상 제작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가족들에게도 오늘은 서로에게 한 발 더 가까워진 하루다. 김호연제의 친가인 안동 김씨 후손의 얼굴들. 이제 김호연제의 외가 쪽 가계도를 살펴볼 차례다. 김호연제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딸은 아마도 그 어머니의 외모와 성품을 가장 많이 물려받지 않았을까? 청평 후반 물길 따라 경기도 가평에 자리한 월사 이정구의 묘. 연한 이씨인 그는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엔 그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만든 목판 천여점이 보관돼 있다. 조선시대 한문학 연구의 귀한 사료다. 월사 이정구의 증손녀가 바로 김호연제의 어머니 이옥제다. 그러나 연한 이씨의 족보엔 그 이름이 없다. 여 김성달, 남편의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사실 그 족보상에 여자 이름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옥자 맞아요. 그 누구냐 도대체. 네. 그래서 이 명훈 씨 보고도 이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족보상으로는 전혀 나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 지금 이옥제의 친정 아버지 되시는 이 홍상 이분 후손들의 는 이제 따님이 그렇게 이제 귀해요. 그 따님이. 족보라는 남성 중심의 기록 문화 속에서 소외된 여성들. 김호연제의 이름이 시댁과 친가의 족보 어디에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 이옥제의 이름 또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호연제의 가족 문집인 안동세고에서 아버지 김성달이 남긴 이옥제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다.
부인을 향한 그리움의 시. 호연제의 용모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이 머리숱이 조선 사회는 이 머리숱이 까맣고 그리고 많을수록 미인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막 구름처럼 많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머리는 그렇게 노군처럼 있었고 피부는 백설 같아요. 호연제의 어머니 이옥제. 이옥제의 외가 직계 후손을 찾았습니다. 이조영. 그에게서 이옥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집이 그 김호연제 외가 직계 후손 중에서 가장 김호연제의 용모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옥제의 친정아버지인 이홍상의 직계 후손. 80여 년 그의 일생은 오늘 300년이란 아득한 세월의 두께와 마주했다. 볼게요. 여기가 이게 이제 몇째 누님? 둘째 누님. 이게 둘째 누님. 우리 둘째 누이하고 나하고 저 이목구비가 또 비슷합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하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무언가를 말해주기도 한다. 그 옛날 아버지의 얼굴은 지금의 그에게 그리고 또 한 사람 둘째 누님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연한이 씨 후손 9명의 얼굴까지 이렇게 호연제의 시댁, 친가, 외가를 아우르는 표본 얼굴이 모아졌다. 조선시대 그 후손들의 체계적인 얼굴 분석에 앞서 초상의 크기와 자세에 대한 협의도 이어진다. 제가 그린 거는 이제 도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연제께서는 자의식도 강하시고 인물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고스란히 담아내야 하는 작업. 그런 사유의 날개를 펼치는 그런 호연제 내면의 얼굴이 궁금하다. 19의 고향 홍성을 떠나 회덕현으로 출가한 호연제. 소대헌 송요하의 아내로 또 명문 사대부 동춘당가의 며느리로 사는 일은 어떠했을까? 호연제는 28에 첫 아들 이금을 낳았다. 혼인한 지 9년 만의 일이었다. 그의 결혼 생활 기록들. 남편 소대헌은 형님의 부임지를 따라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집을 비웠다. 그의 몸과 마음은 고택의 외딴 안쪽 규방에 묶였다. 한반도에서 처가살이가 보편적이었지만 근데 유교 원리상은 그 종법이란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중이라는 어떤 이 씨족 사회의 원리를 통해서 가족이 이제 계속 영속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종법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가족에 완전히 동화가 돼야 되는 이런 이념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여자가 처가에 있기보다는 완전히 이제 그 시가에 동화가 되게끔 이 법제가 강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조선은 외란과 호란 이후 큰 변화를 맞는다. 17세기 후반 조선시대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조선의 역사에서 양란은 조선 개혁의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방향으로 조선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전통 복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양란으로 묻어진 사회 질서를
예법으로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든 외란과 호란, 조선은 유교 이념과 가부장 종법을 강화한다. 호서 지역은 예학의 중심이었고 예학은 동춘당가의 항맥으로 이어진다. 이 호연제는 예학의 종장인 사계 김장생의 적통을 이어받은 동춘당 송중길 선생의 증손부가 됩니다. 동춘당의 예학 사상은 가래의 종법 정신을 중시하였고 그것은 그의 가문적 전통이 됐습니다. 따라서 호연제는 자연히 예가의 며느리로서 그의 사고와 삶이 주자가래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종법이 강화되면서 시가 문화가 생겨나고 여성에겐 규범이 강화된다. 호서 지역과 은진 송문은 여성 교훈서의 시작과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유교 윤리들을 굉장히 전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정착을 시키고자 했던 게 이제 여운서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막 호연제 주변에서 실제로 오갔을 걸로 추정이 돼요. 실제로 발생 초기에 있던 여운서를 저작을 남긴 사람들이 친척, 뭐 시당질이라든가 같이 남편 집이랑 교유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주위에서 영향을 받아서 내면화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경편에서 이제 진술하는 조선에서 보고 느끼고 당당히 말하려는 여성은 소의 주인공일 뿐이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뜨거운 정막을 호연제는 시로 토해낸다. 규방 여인의 몸이 된 것 한스럽다. 아, 할 수 있는 일 그 무엇이랴. 뜻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글이 있어도 감히 할 수 없네. 소리 삼키며 통곡하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규방 여인의 몸된 것 슬프더니 창천은 가히 알지 못하리라. 본인의 존재감, 나라는 존재는 뭐냐 하는 그 어떤 그 본인의 실체 그런 거에 더 깊이 천착된 시를 좀 쓰셔서 조선 여성 문인사에서 김호연제처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로 시를 쓰신 분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죠. 호연제는 호연제 자경편에서 당당한 자의식을 펼쳐낸다. 여성이 아닌 한 인간에 주목한다. 여성을 소외시킨 조선 사회를 향한 선언문이었다. 사실 노력해서 성인이 된다라는 것의 그 주체는 남성이에요. 여성은 애초에 그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호연제가 자경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여자는 남자와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현을 지향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존을 회복했던 측면이 자경편에 분명히 드러나고요. 호연제는 그것이 남성이다 여성이다고 하는 것 자체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김호연제의 내면의 소리에 천착했던 화가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엔 후손들의 얼굴을 분석해 공통 유전인자를 찾아내는 작업. 김성달과 여기 홍성? 아니고 여기 이호가 여기 이제 이 새 얼굴은 약간 갸름하면서 약간 길쭉한 북방계형의 골상을 가지고 있고, 만났던 후손들의 얼굴 중에 북방계형 얼굴을 따로 구분해 분석을 이어간다. 눈썹의 그 모양을 보면 여기 이 눈썹의 특징이 이 새 얼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눈이 좀 들어가 있고 이 음줄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누당을 감싸고 있는 근육,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 근육. 눈밑 아래 주름처럼 자리 잡은 음줄궁. 공통된 형태를 보이는 얼굴들만 추출해 각각의 특징을 살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 주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날줄과 시줄을 엮어가듯 이목구비 결들의 만남을 찾아내는 과정. 산근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게 콧망울을 준두라고 하는데 준두가 잘 살아있습니다. 콧대가 바르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이, 어떤 이는 콧망울이 서로 닮아 있다. 이렇게 호연제의 형상에 다가선다. 광대뼈라고 하죠. 이 관걸의 특징이 유사하고, 이분에서 나오는 어떤 눈동자의 힘, 이것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300년 전 김호연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역사의 여백에 감춰져 있던 그의 얼굴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한다.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고증한 김호연제의 복식도 이제 마무리 단계. 17세기 후반 해평 윤씨의 출토 복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호연제의 고든 성품과 어울리는 쪽빛의 치마 위엔 포도와 다람쥐. 독특한 문양이 얹혀졌다. 의복은 시대를 반영한다. 입는 사람의 지위와 취향을 넘어 당시의 사회제도와 관습까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다. (17세기) 말 사대부가 여인의 고증 복식이 완성됐다. 초상의 밑그림이 되는 초안 작업을 위해서는 인물의 자세가 또 하나의 상징이다. 화가는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한 호연제의 얼굴을 손끝으로 불러낸다. 온 신경에 나를 세워야 하는 치밀한 작업도 이어진다. (300년의) 아득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화가와 호연제만의 소리 없는 만남. 이 생과 저 생, 멀고도 가까운 아득한 한 뼘이 이들 사이에 놓여 있다. 옥류각에 달빛이 쉬고 있다. 300년 전 김호연제의 시창작 공간이다. 지금 반달이 조금 더 차 올랐는데 달이 뜨면 이분은 그때 비로소 시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좀 다 같이 문희순 박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호연제의 시를 알리고 싶다. 기뻐하는 이는 않았지. 눈썹을 숙이고 조심하여 숲으로 갈게 여기니 뜨거움이 창자 안에서 끓음을 깨닫지 못하였네. 그 세 줄이 김호연제 혼인 생활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연제가 친정 조카들과 함께 시를 나누던 장소. 오늘도 달처럼 맑은 얼굴들이 모였다. 이분이 그 항상 당돌하고 할 말은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조선시대에서 그 흔히 며느리한테 원하는 모습이랑 그 시인이랑은 좀 상반되는 거여서 그 부분에서 많이 절망을 하셨던 거니까. 남성으로서 조금 미안해요. 앞으로 여자들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300년 전 어느 여인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파하며 써낸 글들이 바로 엊그제 나의 일처럼 이토록 가깝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호연제의 시가 이 시대 여성과 소통하는 시간. 살인문엔 속세의 발자취가 적었고 고요히 좌선하는 걸상엔 도심이 길도다. 시와 수를 뜻에 따라 맡기나니 세상이 미치광이라 하여도 혐의치 않으리. 이 호연제의 시를 읽고 나니까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정말 주체적으로 스스로 살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외로운 이 삶이 정말 이 시에 묻어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으로 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하려고 했던 게 좀 느껴져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표현할 것을 제대로 못하고 좀 마음이 아파요. 그냥 지금 시대에 살았었으면 되게 멋진 여성으로, 여성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되게 우리가 많이 따르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김호연제.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얻어 시를 썼다. 어둠은 그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 내밀하고 진지한 밤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깊이. 40여 년에 걸쳐 써온 호연제의 시 하나하나는 그가 보낸 하루하루의 밤이다. 밤의 문이 열리면 밀물처럼 호연제의 심상이 밀려든다. 화가는 넘실대는 시간의 바다에 앉아있다.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쌓아 올려 깊이감을 표현하는 방법, 적선법이다. 명암으로 인물의 입체감을 살리는 서양 초상과는 달리 조선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피부결, 머릿결, 근육의 조직까지 내밀하게 살려 깊이를 표현한다. 무수히 많은 점과 선이 불러내는 호연제의 얼굴.
호연제의 얼굴과 손에 나타나는 그 표현 기법이 이제 육리문법인데, 이 육리문법은 조선시대 영정 기법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짧은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법인데요. 그 육리문법을 표현함으로 해서 그 얼굴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직각 이마에 가느다란 초생달 눈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연제 얼굴에 그려진 화장법이 진수 아미 화장법이라고 합니다. 철저한 고증과 전통의 기법으로 완성되어가는 호연제의 얼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선조의 얼굴을 기다리는 후손들의 애틋함도 붓끝에 더해진다. 그리고 내내 떠나지 않는 소리. 호연제가 시를 통해 세상에 전하려 했던 목소리다. 호연제가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시인이 되는 밤. 그 곁에는 늘 달이 있었다. 그에게 달은 깊은 생각의 우물이자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동양과 서양에서 공통적인 그 상징성을 찾자면 여성입니다. 여성. 달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그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뜻을 펼치기 위해서 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달의 얼굴이 다양하듯 호연제의 시 속에 뜬 달도 때론 따뜻했고 때론 차가웠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일을 위한 안식에 접어드는 시간. 나는 무언가 내 몸 깊은 곳에서 치받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리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리 죽기도 바라지 않았다. 늘 봄을 그렸지만 나의 계절은 끝내 겨울이었다. 달이 밤길을 걸어가는 이 속도로, 달이 이지러졌다 다시 차오르는 이 열망으로 나는 살아야겠다. 달빛이 이끄는 새로운 세상으로 오래 아파하며 살아야겠다. 달이 이렇게 초승달로 시작해서 보름달이었다가 다시 또 이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면은 순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늘 항상 재생하고 있는 재생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의식이 그 속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가에 달빛이 내려앉았다. 호연제의 마음속에 늘 흐르던 강물처럼 그의 얼굴도 윤택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추상 작업이 무르익어 갈수록 화가는 호연제의 얼굴에 다른 얼굴 하나가 겹쳐지는 걸 느꼈다.
아들 이큼한테 쓴 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고 또 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니 온 몸에 갖가지 병이 생기니 낙낙한 생활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허연재가 아들 이큼한테 쓴 시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고 또 2007년도에 그렸던 그 90세의 어머니 영정을 또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돌이켜보니 쓸쓸한 생애에 오직 너 하나뿐이로구나. 아들아, 병든 어미의 절실한 부탁을 저버리지 말 거라. 1년 후 호연재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300년 후 화가의 붓끝에서 다시 태어났다. 호연재의 초상이 완성됐다는 소식에 후손들은 먼 길을 달려왔다. 영정을 만든다는 문인숙 박사님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백 년 전에 인물을 초상화를 그리려고 이런 노력까지 하는구나 해서 새삼 그 감탄을 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초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삼라만상의 숨소리조차 허락지 않는 김호연재를 연구한 지 30여 년 만에 문희순 박사는 그의 초상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다. 시대의 아픈 현실과 직면했던 당신. 이제 3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당신이 남기신 한시 작품 244수가 아라리 보석이 되어 우리 가슴속에 박혀 있습니다. 부디 우리 곁에 살포시 나려오시어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흠양하소서. 하나, 둘, 셋. 300년 만의 만남. 자신의 실존을 글에 담은 시인 김호연재. 자신의 시처럼 탕탕한 군자의 마음으로 겉과 속이 숨김없는 달의 얼굴로 세상 앞에 다시 섰다. 영정이 살아계신 생생한 모습을 대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딱 제 앞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뜻도 이어받고 허투루 살지 않는, 오늘 이번 기회에 할머니의 살아계신 모습 보는 것 같아서 후손으로서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때로 우리는 밤을 잃어버린 채 달이 거기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 밤 보이지 않는 달의 뒤편까지 바라보며 생의 빛과 어둠을 낱낱이 기록했던 김호연재. 김호연재의 손길이 묻은 한 장의 편지. 김호연재는 자경편에서 부부의 도를 강조한다. 부부의 화합과 공경을 일깨우며 한 줄의 글을 남긴다. 천리 밖에서도 서로 마음이 비추어 화해와 상생의 그런 문화로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남녀 상생입니다. 화합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누구나 차별을 두고서는 안 된다. 300년 전 김호연제가 뜨겁게 품었던 달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세월이 외롭고 무서운 작은 존재에 대한 따스한 시선. 수백 년 전에도 달은 넓은 세상을 비추며 세상살이 겨워하는 마음들을 살피며 그렇게 빛나고 있다. 삶이란 석자의 시린 칼이라 좌절했던 시인 김호연제. 하지만 다음 행은 달랐다. 마음은 한 점 등불. 그는 그렇게 시의 행간에 높고 밝은 달을 걸어놓았다.